재밌는 파동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을 몇 개를 배웠는데 오늘 그 파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 이게 아닌데 잠깐 소리 밑에 있구나 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동은 줄을 잡아당겨서 우리 한 거죠. 그래서 줄을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역학적인 파동이라고 미케니컬 웨이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다음번에 이제 소리를 볼 텐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익혀둬야 될 건 저 역학적인 파동에서 줄을 잡아당겼을 때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 장력을 선밀도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요 위가 분자가 뭐냐면 탄성적인 성질, 잡아당겨서 장력을, 분자가 탄성적인 성질, 분모가 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소리인 경우에도 요거랑 아주 비슷한 결과를 유도할 테니까 우리 요 사실을 잘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파동이 여러분들이 파동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 뭐냐면 파동이 두 개가 오면 어떻게 되지? 두 개를 그냥 합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첩. 중첩이 자꾸 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스펠링이 하나씩 빠지나? 다음 거 두 개가 Y1과 Y2가 오면 합해진 거는 두 개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어. 앞에 개수도 뭐 쓰지도 않아.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첩 슈퍼포지션의 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든 게 그런 슈퍼포지션을 하게 되면 두 개가 합치는데 한쪽이 높은 거랑 다른 쪽이 높은 거랑 만나면 더 커져. 이런 걸 우리가 보강 간섭, 영어로 뭐더라? 영어가 constructive interference. 그 다음에 두 개가 하나는 파동이 높아지는데 하나는 낮아지는 게 합하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상쇄 간섭, 영어로는 destructive interference.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거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파동마다 중간중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파동이 섞이면 아주 복잡한 모양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결 수면 위에 연못 위에서 두 곳에서 물을 이렇게 흔들거리면 나오는 파동이 하나에서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이지만, 중심이 같은 원이지만 두 쪽에서 나오면은 그 파동이 서로 겹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물결이 높은 데는 보강 간섭을 일으킨 데고 아무것도 높거나 깊은데 이렇게 평평한 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런 파동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 중첩의 원리로 인한 간섭 현상이에요. 이건 모든 파동에서 나타나요. 역학적 파동, 소리, 다음 학기에 배울 전자기파 혹은 물질 파동, 이런 여러 가지에서 전부 다 나타난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어수선해. 이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이 조교랑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그런 걸 출티라고 하나 아니면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나, 그거에 대해서 조교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조교가 막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출석보다 더 나쁜 거다. 그래서 calm down. 애들을 좀 더 잘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또 가네.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는, 파동을 두 개를 더하는 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지난번에 얘는 이렇게 깨끗하게 더했네. 깨끗하게 이렇게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 이렇게 깨끗하게 더할 수 있었던 건 앞에 진폭이 같고 K와 오메가가 같고 요거만 달라서 우리 더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다 다르면 일반적으로 두 개를 어떻게 더하지? 더하기가 어렵지. 더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난번에 뭘 얘기했었냐면 이런 사인 파동은, 그러니까 파동은 예를 들어서 X를
고정시켜 놓으면 t에 대해서 진동을 하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심플 하모닉 모션, 다시 말하면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에 x좌표의 프로젝션이랑 같다고 했었죠. 우리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ym이 이게 진폭이야. 이게 어떻게 했냐면 요게 y1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x는 신경 쓰지 마. x는 고정돼 있다고 하고 시간에 대해서 오메가로 도는데 요게 플러스면 이렇게 돌지만 마이너스니까 오메가로 도는데 이제는 이게 사인이니까 x를 0이라고 놓고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면 요 각도의 코사인이면 x좌표인데 이건 사인이니까 요거의 y좌표를 보면 이게 그리고 오메가로 추상적인 공간에서 길이가 ym1짜리인 그리고 각도 요게 오메가 t인 걸로 이렇게 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요거의 y 성분이 요 파동이야. 그럼 두 개 있어. 하나 있고 두 개가 여기 또 있어. 이것도 kx 오메가t는 똑같은데 파이도 있고 그럼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만큼 요만큼 더 차이가 나. 요거보다 파이만큼 더 있으니까 파이만큼 더 이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전부 다 같은 오메가로 돌아요. 그러면 두 개 합한 거는 이거의 성분이랑 이거의 성분을 합하면 되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벡터로 생각해. 벡터로 생각한 다음에 더해. 그러면 이게 도는 거랑 똑같죠. 이게 돌 때 요거의 y 성분을 구하면 요 각각의 y 성분을 합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페이스를 가지고 그 페이스에 나타나는 각속도로 회전하는 거를 그 벡터로 생각해서 그 벡터 두 개를 더해. 더한 거에 y 성분을 구해서 두 파동을 더하는 방법. 우리 이거를 페이서 방법이라고 해요. 페이서는 밑에 OR이 붙인 거는 뭐 되게 뭐 오퍼레이터 이렇게처럼 뭐 하는 사람 뭐 이런 건데 페이스를 가지고 위상을 가지고 장난치는 얘기라고 해서 페이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먼저 쉽게 벡터로 더하는 것이 쉬워. 두 개가 같으면 ym1과 ym2가 같으면 요거랑 요게 같대. 근데 그럼 요거랑 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니까 요거에 비해서 요게 파이인 거죠.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이게 파이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죠? 요게 파이면 요 각도는 잘 알지. 베타는 파이의 반이야. 그죠? 왜냐하면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이랑 같은데 두 내각 이등변 삼각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랑 같죠. 그러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야. 이럴 경우에는 ym''은 이렇게 수선을 내려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ym의 얼마야?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요게 하나 두 개니까 두 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이 요거 생긴 페이스는 베타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두 배의 ym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요 양이 가볍게 나오죠. 물론 이것도 공식을 쓰면 가볍게 나오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있을 경우는 뭐 이거랑 앞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데 못하러 그렇게 귀찮게 계산하나요? 세 개 있으면 인생이 좀 복잡해지죠. 세 개 있을 때는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지금부터 반년 후 일반물리 2를 들었을 때 나중에
LRC 회로를 배울 때 다시 이 그림을 그리면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얘기한 요 페이서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학기 후에 아주 유용하게 쓸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파동을 두 개를 더했는데 한쪽으로 가는 것만 더했어. kx-ωt, 그 다음에 위상 차이가 나는 거. 그 두 개를 합하면 간섭이 생기죠. 근데 이번에는 y1은 이렇게 생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이건 왼쪽으로 똑같은 진폭, k도 좋고 오메가도 좋은데 요 부호만 다르네.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이랑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걸 더하면 이걸 어떻게 더하나요? 파동은 무식하게 더하면 된다. 무식하게 더해. 이거 더하는 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2배 사인 2개 합의 반 코사인 차의 반 이렇게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건 재밌게 주어졌지만 우리 예쁘게 구했지만 이거는 절대로 파동에 관한 식이 아니에요. 파동은 항상 kx-ωt 여기 kx 플러스 마이너스 ωt 혹은 k로 묶어내면 x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kt인데 오메가를 k로 나눈 게 위상 속도니까 사실 요게 요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면 b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면 왼쪽으로 가는 건데 저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x와 t 함수가 따로따로 나타나 있죠. 이건 진행한 파동이 아니에요. 파동이 아닌데 잘 보니 묘하게 생겼네. 묘하게 생겼죠. 어떻게 묘하게 생겼냐면 이렇게 묶고 나서 보니까 x가 고정돼 있으면 처음에 0이면 좀 곤란. 0이 아닌 걸로 고정돼 있으면 주어진 점에서는 진동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폭은 x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변해요. 사인 함수로 변한다는 게 뭐야? 어디선 그럼 진폭이 0이 되는 데가 있네? 그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긴 거. 진폭은 x만의 함수이고 각 주어진 x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단순 진동을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거를 뭐냐면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나? 스탠딩이면 고등학교 때 뭐로 배웠어? 정상파? 그때의 정상은 마이클 쓰나? 그때의 정상은 정상과 비정상이야? 이상하잖아. 스탠딩이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적인 흐름은 유체학에서 스테디 플로우를 정상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상하죠? 스탠딩이 뭐야? 정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글 용어로는 정지파동이에요. 정상파동이라고도 하나? 정상파동이라고도 해요. 옛날 그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뭐냐면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라는 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스탠딩이냐면 봐요. 왼쪽으로 오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합쳤어. 그랬더니 어느 곳에서는 특정한 곳에서는 진폭이 0이 돼.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 파동이 가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럼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전달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전달하면 에너지가 두 개 합한 게 크기가 같으면 에너지가 뭐냐면 한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반대되는 걸 두 개가 합한 경우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파동을 합하면 다음과 같은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데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면 아까도 본 것처럼 요 앞에 있는 양은 요거 시간에 대한 걸 보면 요게 앰플리튜드 진폭이에요.
근데 진폭이 위치에 따라 변해. 요거를 우리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우리 뭐 그림을 그리는데 한꺼번에 다 그릴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그리죠. 이게 뭐냐면 막 진동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노출을 사진을 기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이런 다음, 스탠딩 웨이브는 패턴이 다음과 같이 생기죠. 왜냐하면 스탠딩 웨이브의 이 형태가 sin kx의 형태예요. sin kx의 형태죠. 그래서 보면 k가 한쪽이 sin kx가 x는 여기를 x로 하면 x가 0이야. x가 0이고 sin 파동이 돼서 마지막에서 여기서는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진폭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선 0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지. 근데 길이가 l인 곳에서도 0이 되려면 요 끝에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줄이 꽉 묶여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진폭이 0이죠. 그럼 여기서 0인 거는 이걸 sin kx로 넣으면 여기선 0이 되는데 여기서도 0이 돼야 돼.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요거 x를 l이라고 넣으면 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sin kx가 0이 되려면 kx가 파이의 정수배 n이 제로면 x가 0인 거고 정수배. 그럼 다시 말하면 x는 파이 나누기 kn이야. 요거 2파이를 한 게 요게 람다죠. 2파이를 람다. 그러니까 람다 파장의 반의 정수배가 되는 곳마다 뭐냐면 진폭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진폭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봅시다. 이거 진폭이 0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거 양쪽 끝 중에 하나는 빼요. 양쪽 끝 중에 하나는 빼서 이건 셋이면 노드가 2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0이 되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진폭이 최대가 되는 점은 어디야? kx가 sin kx가 1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sin kx의 부호가 절대값이 최대가 되는 점이면 되죠. 그 k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게 어디냐면 n에다가 2분의 1 파이를 더한 거. 그러니까 2분의 람다의 정수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 요거를 문자를 쓰면 영어로 하면 요거를 정수니까 정수가 영어로 인티저. 정수에다 2분의 1씩 더한 거니까 우리 요거를 흔히 half 인티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티저와 진폭이 0이 되는 곳은 요게 인티저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 요거는 half 인티저배, 반정수배가 되는데 요거를 0이 되는 점을 노드, 최대가 되는 점을 엔티노드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게 마디야. 진폭이 0이 되는 게 마디, 제일 큰 데가 배,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줄을 만들어 놓으면 줄을 탕 튕기면 왜 그럼 이런 스탠딩 웨이브가 나타나냐면 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반사하죠. 또 이쪽으로 반사하지. 또 이쪽으로 반사. 이런 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파동이랑 이쪽으로 가는 파동을 더해서 생기는 파동의 패턴이에요. 근데 반사 근데 쉽지는 않아. 반사가 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사가 왜 쉽지 않냐면 반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본 것처럼 줄 한쪽 끝을 꽉 묶어 놓은 경우, 벽에다가. 또 하나는 줄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고리를 놓고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요 고리와 막대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출렁하면 이 끝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fixed and 요건 free end라고 하죠. 요게 한국말로는 고정단, 요게 자유단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때 요 단자가 한자로 끝단자예요. 끝단자라는 거 처음 들어봤나? 옛날 사람들 이름 중에 굉장히 사실 옛날에는 남녀 선호 사상이 있어서 곱단위, 향단위, 걔네들 이름이 왜 나왔냐면 딸은 얘로 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생기는 이름인데 우리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안 쓰고, 그래서 우리 그 단을 보면 나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꾸 피해서 이걸 또 쓰면 또 사대주의라 그러나, 어쨌든 fixed and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거는 뭐냐면 끝이 고정된, 이 경우에는 그럼 파동이 반사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파동을 그냥 사인 파동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한번 탁 잡아당겨서 펄스가 쭉 왔다고 쳐요. 펄스가 오면, 펄스가 쭉 와. 쭉 오면 이게 어떻게 되나? 여기서 벽을 잡아당기죠. 이렇게 장력으로 잡아 올릴 거 아니에요? 잡아 올리는데 벽이 고정으로 딱, 고정이 딱 돼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나? 난 안 올라가. 하니까 반작용으로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밀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반작용을 받아서 밑으로 휘어서 이렇게 나와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의 펄스와 뒤집힌 모양으로 나가요. 끝에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출렁거리면, 여기 펄스가 오면 이게 꽉 고정되어 있는 게, 출렁거려? 올리는 대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니까 펄스가 들어왔던 모양대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냐면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들어온 파동과 위상이, 부호가 바뀌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만큼 바뀌면 위상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는 파이만큼 위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프리엔드에서는 반사될 때 그대로 나오니까 반사될 때 위상이 변화가 없이 반사가 돼요.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나요? 조금 아까 우리 본 거는, 조금 아까 우리 양쪽 끝을 고정시킨 기타 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이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을 때는 나올 때마다 위상이 바뀌지만 어쨌든 그걸 다 합하면 양쪽 끝이 노드, 마디가 되는 스탠딩 웨이브가 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 안 하나요? 물론 역학적인 파동에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소리, 악기 같은 경우 플룻 같이 끝이 열린, 관이 열린 악기 같은 공기층이 제멋대로 진동을 할 수,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기가 돌아섰지만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은 x가 0일 땐 그런데 여기가 l이면, 우리가 요 사이의 길이가 l이면 kl은 n파이, k가 어떤 양의 정수배로만 가능하죠. 그죠? 보통 이런 양쪽에 경계가 없이 진행하는 파동은 k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어요. k 값이나 아무 값,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k 값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길이 L자리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가 존재하려면 K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 아무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떤 최소양의 정수배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량의 정수배라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웨이브 넘버 K가 퀀타이즈 돼 있다고 얘기해요. 오, 이게 무슨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퀀타이즈 됐다는 말은, 양자화 돼 있다는 말은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자화 됐다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럼 어떤 물리량은 그 최소값의 정수배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하, electric charge, 전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제일 최소량이 전자의 전하죠. 그러니까 전하가 양이 무지 많으면은 연속적인 양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보면 잘 보면 전자의 전하의 몇 배지 전자 전하의 반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사실 양자화돼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지 0.5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자화됐다는 말은 그렇게 듣기에는 아주 팬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 양의 최소값이 존재하고 항상 그 최소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할 경우 그 양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스탠딩 웨이브에서는 다음과 같이 웨이브 넘버가 양자화되어 있죠. 혹은 거꾸로 웨이브 넘버 어쨌든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요 길이가 한 파장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파장이 제일 긴 정지 파동의 파장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이게 반파장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이게 제일 파장이 긴 스탠딩 웨이브의 파장이고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걸 제일 긴 거를 뭐죠? first harmonic 아니지. fundamental 그다음에 first harmonic oscillation을 한다고 해서 우리 되게 하모닉이라고 부르고 요게 second harmonic, third harmonic, fourth harmonic 다음과 같이 불러요. 그건 되게 이렇게 배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됐어. 이것도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양쪽 끝이 고정된 기타 줄에서는 특정한 소리만 나요. 어떤 특정한 기타 줄이면 기타 줄이 띵 진동하면 요 길이가 L이야. 그럼 이게 첫 번째 이게 사인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반파장이죠. L이 요거는 어떻게 되나? 한파장이야. L이 요거는 한파장 반이야. 그래서 요거를 쭉 일반화 시켜보면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네. 그래서 람다는 2L 나누기 N. N은 어디서부터? N은 이때 0, 처음에 여러분들이 N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반드시 밝혀야 돼. N이 0이면 안 되죠. N이 0이면 파동이 없는 거니까. N이 1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반드시 N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N이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진동수는 쉽지 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이 파동의 전달 속도니까 이렇게 나누는 파동의 속도 알면 요거는 물론 어떻게 알죠? 요 줄의 장력과 선밀도를 알면 요거는 스퀘어 루트 타워 나누기 뮤로 알 수 있는 양이고 이렇게 주어져서 진동수도 양자화돼 있어. 퀀타이즈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진동수가 어떤 기본의 1배, 2배, 3배, 4배 되죠. 가만히 있어 보자. 진동수가 음악에서 진동수가 어떤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가 한 옥타브가 높은 건가? 그런 거 안 배웠나? 한 옥타브가 높다는 게 뭐예요? 진동수가 2배예요. 진동수가 2배예요. 그러니까 줄을 쭉 당기면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게 도면 높은 도, 그 다음 높은 도, 도만 쭉 나와요. 그죠? 같은 옥타브 다르지만.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게 이런 파동이 적당히 섞여 있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죠. 줄마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아노 줄 땅 때린 거랑
기타 줄 튕긴 거랑 바이올린 키는 거랑 보면 다 소리가 들으면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줄에서 땅 튕기면 요렇게 생기는 요런 게 이런 하모닉 혹은 배음들이 섞이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문자를 쓰면 톤, 오, 우리나라 말로는 음색.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리에 무슨 색깔이 있어. 하지만 소리에 어떤 줄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섞여 있는 정도가 달라서 그 줄의 특색이 나타난다 이거. 재밌는데? 좋았어. 자, 퀴즈야. 줄의 장력 A, 이게 줄 A와 B가 있는데 B를 잡아당기는 텐션, 장력이 더 A를 잡아당기는 장력보다 크대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기본 2배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기본 2배음, 기본 2배음, 2배음, 3배음, 3배음 기본이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같은 공명진동수라는 게 이렇게 됐을 때의 진동수. 양쪽 끝이 노드가 됐을 때의 가능한 진동수예요. 진동수가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진동수가 F는 나도 이게 헷갈리네. N V 나누기 2L이야. 근데 V는 2L분의 요건 NA라고 쓸까? 스퀘어 루트 타우 A 나누기 뮤죠. 줄의 크기가 같으면 FB는 똑같이 쓰면 NB 나누기 2L 스퀘어 루트 타우 B 마이너스 뮤야. 이게 같을 가능성이 있나? 같을 가능성이 있으려면 공명진도 같으려면 이게 같다는 건데 2L이랑 뮤는 다 없애면 NA 스퀘어 루트 타우 A가 NB 스퀘어 루트 타우 B랑 같으면 겹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타우 B가 더 크니까 NB가 더 작아야지 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NB가 더 작은 거 이게 NA가 1, 2, 1, 2야. 2, 3, 3, 1이야.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NB가 NA보다 작은 거.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작은 거. 이거죠. 자, 딴 건 다 오른쪽 게 더 크죠. 같거나 크죠. 요 경우에만, 물론 요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타워 A랑 타워 B를 적당히 조절해야 똑같은 진동수가 같겠죠. 하지만 요게 타워 A보다 타워 B가 더 크면 NB가 더 작아야만 저 등식을 만족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경우에만 두 개의 공명진동수가 같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 재밌는 문제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0.8m인 양쪽 고정된 곳에서 줄을 쫙 다 잡아당겼는데 진폭이 8.0mm고 요 줄의 질량이 2.5g이야.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동이 정상파의 진동이 공명이 일어났다. 이거의 진동수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L이 파장이 몇 개야? 하나, 두 개네. 오! L이 2배의 람다네. 그러니까 L이 2분의 L이죠.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여야 되는데 2분의 L이면 4분의 1인데 이게 2분의 1이 람다 그러면 N이 4죠. N이 4인 경우 당연히 4지. 배의 개수를 세보면 아니까. 다 4. 그러면 람다가 2분의 1이야. F는 진동수는 B 나누기 람다. 람다는 알아. 2분의 L분의 2야. B 어라. 아까 했죠. 항상 스퀘어 루트 탄성
타오 나누기 관성 뮤. 타오 나누기 뮤. 타오가 여기 있어. 뮤가 단위 길이당 질량 아니야. m 나누기 l이죠. 자, m 나누기 l을 역수로 써야 되니까 m분의 l이 l분의 m이 m분의 다음과 같이 요거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오. 이건 뭐야? 줄에다가 도르래가 아니라 이렇게 끝에 도르래처럼 이렇게 놓고 여기 요 끝이 고정돼 이렇게 도르래처럼 돼 있고 질량 m을 매달아 놓고 이 길이가 l이에요. 이거 진폭은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거였고 그 다음에 한쪽 끝에 외부에서 막 진동을 시키는데 요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여긴 과장되게 그렸지만 진폭이 크지 않아서 거의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면 L이 1.2m, 선밀도가 미터당 1.6g, 그 다음에 요 진동하는 요 진동수가 120Hz인 경우, 만약에 N이 4면, N이 4면 질량이 얼마냐? 가만히 있어봐. 이게 N이 4니까, N이 4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배가 4개 있다니까 람다 2람다잖아. 그죠? 2람다가 L이야. 그러면 람다가 2분의 L이죠.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속도. M을 구하려면 속도는 스퀘어 루트 타오 나누기 뮤인데 이게 뭐냐면 스퀘어 루트 타오 나누기 뮤가 M을 L로 나눈 거니까 이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람다밖에 안 구했는데 뭐야? 여기 진동수가 있잖아. 람다 곱하기 F죠. 2분의 L 곱하기 F야. 여기 숫자는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걸 제곱을 하면 4분의 L제곱 F제곱 따라서 M은 이게 제대로 했지? L이 하나 없어지고 M은 4타우 L F제곱. 이게 말이 되나? M은 LF. 왜 말이 되냐? 내가 뭐냐면 차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차원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타오가 장력이니까 뉴턴, 힘이지 뭐. 힘이면 뉴턴이니까 M 곱하기 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네? LT의 마이너스 2승. 이거를 이게 진동수가 시간의 역수니까 그거 역수면 T제곱. 그래서 질량의 차원을 갖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질량의 차원인가? 이렇게 헷갈릴 땐 다음과 같이 Dimensional Analysis 차원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질량을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 M이 1kg이면 스탠딩 웨이브가 가능하냐? 스탠딩 웨이브일 조건은 어떻게 되죠? 요 길이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 그죠? 이때는 N이 어떻게 되나? 스탠딩 웨이브가 되려면 N이 0이면은 스탠딩 웨이브가 되지 않죠. N이 1부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쓰면 L은 MF 제곱분의 4타오 아니야. 내가 잘못 썼나? 됐죠. 그러면 M에다가 1, 이게 120, 144에다가 004 타오. 타오가 없네. 타오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MG. 타오가 MG네. 타오가 정말 MG네. 이러면 여기다가 MG를 넣어야지. 쏘리. 이게 이상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람다 F인데 2분의 LF가 타우 오버 뮤. V가 이 M이랑 다르지? 이 M은 줄의 질량이죠. 나 이거를 줄의 질량을 M이랑 이거 다르게 써야 돼. 줄의 질량이야. 이게 줄의 질량이야. 그죠? 줄의 질량이죠. 여기도 요게 4mg LF 제곱이야. 맞아.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 이거를 스탠딩 웨이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뭐냐면 M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4G LF 제곱 라지 M이죠. 라지 M인가 이게? 내가 라지 M으로 쓴 게 맞나?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걸 이걸 뮤로 바꿔 써야지. 이게 뮤 곱하기 L이니까 F 제곱 L 제곱 뮤 나누기 4G야. 이거 내가 잘못 썼잖아. 다시 뭐냐면 여기다가 L을 집어넣고 이거 람다가 2L 나누기 N이고 여기다가 F를 집어넣은 게 속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mg 오버 뮤 이렇게 써야죠. 잘 쓰면. 그래서 m은 g분의 뮤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지. 4l 제곱 f 제곱 n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1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값을 계산해야 되죠. 요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요 n이 1, 2, 3, 4일 때 요게 성립하는 n 값이 있는가를 찾아서 n 값이 있으면 스탠딩 웨이브가 가능하고 이걸 만족하는 n 값이 없으면 스탠딩 웨이브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처음부터 n이 4인 걸 집어넣고 자, 이건 뭐야? 요게 길이가 라지 L이고 질량이 스몰 m인 밧줄을 라지 M인 추에다가 놓고 마찰이 없는 면에다가 놓고 다음과 같이 놓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요 줄을 한쪽에서 통 튕겼어. 펄스를 줘서 한쪽 끝에서 부르르 떨리는 게 이쪽까지 걸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럼 먼저 속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계산하려면 장력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줄의 장력을. 오케이. 그러니까 줄의 장력은 계산하기 쉽지 뭐. 이게 mg고 이게 t고 수직항력.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수직항력이고 mg 사인 세타가 장력이네. 오케이. 장력이야. 그러면 관련 속도는 스퀘어 루트 mg 사인 세타 나누기 뮤야. 뮤는 선밀도. m 나누기 l이지 뭐.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쪽 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줄을 지나가는 시간은 t는 l을 b로 나누면 되지 뭐. 그럼 이게 스퀘어 루트 mg l 사인 세타 나누기 m이니까 이거의 역수 하면 mg l이 있는데 위로 l이 되고 사인 세타 가만 있어 보자. 역수니까 m 밑에 이게 라지 m이지. 요게 스몰 m이죠. 다음과 같이 이 시간만큼 걸린다. 맞지? 내가 제대로 계산했지? 오케이. 다음과 같이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역학적인 파동, 다시 말하면 줄을 잡아당겨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트랜스버스 웨이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우리가 봤고,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경우 어떻게? 역시 이거는 longitudinal wave, 종파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게 뭐냐면 종파는 이거를 공기를 진동을 시키면 한쪽이 몰리면 이게 여기에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바깥으로 팽창하면 옆에 있는 게 눌려서 압력이 커져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압력이 커지니까 또 해서 압력이 다음과 같이 진동의 압력의 변화가 사실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리 속도는 이 역학적인 파동에서 줄에서 소리가 파동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됐죠? 아까 출렁거렸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거를 원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원호가 작용하는 힘을 봐서 거기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써서 소리의 속도를 파동의 속도를 구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봐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계속 일정한 사인 파동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펄스 한쪽 파 해서 밀도가 큰 일부분이 한 부분에서 딴 쪽으로 쭉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봐서 펄스가 뭔지 모르잖아. 이게 펄스야. 촘촘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 여기가 펄스예요. 그래서 펄스가 이쪽으로 쭉 가. 펄스가 이쪽에서 보냈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 그 경우를 보면,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펄스가 이쪽으로 쭉 가. 그럼 내가 펄스를 따라서 움직여봐. 그럼 펄스가 정지해 있죠. 그 펄스가 정지한 좌표계를 보는 거예요. 펄스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펄스 말고 다른 공기 덩어리가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거죠. 사실은 펄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펄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펄스는 가만히 있고 뒤에 눌리지 않은 공기가 펄스를 따라서 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펄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본 펄스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작은 공기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펄스가 아닌 곳에서 펄스 있는 데까지 쑥 들어갈 때 받는 힘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말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펄스라는 게 여기 공기가 촘촘하게 있어서 압력이 주위보다 높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 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관측해 보면 펄스 바깥에 있는 꽉 눌리지 않은 이렇게 어수선해요. 눌리지 않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요 델타 X에 대한 공기층이 여기서부터 펄스 바로 바깥 표면에서 안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요게 받는 힘을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받는 힘은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니까 P 곱하기 A 힘 압력 곱하기 요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압력 면적 오른쪽은 여기가 펄스니까 P 요 안에서 압력은 바깥에 P에다가 P 플러스 델타 P 요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V에서 속도가 약간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B 플러스 델타 B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는 PA 이쪽은 P 플러스 델타 P가 A로 돼서 요 물체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예요.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쑥 들어가는 동안 이쪽 면은 계속 이 힘을 받고 이쪽 면은 아직 계속 바깥에 있으니까 PA 받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럼 요거는 힘은 구했고 F는 MA를 쓰려면 요거의 질량을 알아야죠. 질량은 요거지 뭐. 요거의 질량은 물도에 들어갔지만 밀도, 공기의 밀도 곱하기 부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단면적 곱하기 델타 X지 뭐. 델타 X가 뭐죠? 속도 V로 델타 T만큼. 요 V는
펄스가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는 펄스가 움직이는 속도, 다시 말하면 소리의 속도예요. 델타 t. 힘, 질량, 가속도는 델타 t 동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 델타 t만큼 요만큼 들어왔을 때 속도가 변하면 이게 가속도죠. 됐어. 그래서 이제 뉴턴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F는 마이너스 P 델타 A는 M A 쓴 거죠. 아주 쉬워. 처음에 요걸 셋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 쓰고 나면 이제 다 됐죠. 그럼 델타 T는 상쇄되고 양변의 V를 다 곱하면 V를 여기 이렇게 곱하지 말고 V를 하나 더 곱하고 V로 나눠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다음에 A도 없어지고 그럼 로 V 제곱은 마이너스 델타 P를 델타 V 나누기 B로 나눠준 거죠. 요걸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얻어야지. 요건 델타 P 있고 요걸 얻어야죠. 근데 재미는 사실은 요게 V고 바깥에는 요게 V고 델타 V는 뭐냐면 델타 V는 뭐냐면 들어왔을 때 요 안에 압축이 돼서 부피가 변했겠죠. 그러니까 V가 A 곱하기 델타 V가 여기서 지금 요게 그렇고 로 곱하기 요거는 사실은 델타 V니까 이렇게 썼고 이 델타 V랑 저 델타 V랑은 다른데 표현이 좀 약간 요건 안 좋네. 요거는 요거 없이 써. 요거 없이 이렇게 써.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 요게 사실 그럼 요걸 쓰면 되겠네. 요거를 뭐냐면 로 곱하기 B로 써야지. 델타 B로 쓰는 게 아니라 로 곱하기 B로 써야지. B는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펄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델타 X를 부피를 가진 거가 B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압력을 받으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든 부피를 델타 B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이 헷갈리니까 여기 V가 A 곱하기 델타 X 델타 X가 V 델타 T 델타 V는 델타 T만큼 들어왔을 때 V의 변화 이렇게 쓰면 델타 T로 나누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속도분의 속도의 변화가 부피의 변화랑 같다는 거예요. 요걸 집어넣어.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에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평형을 볼 때 마지막에 부피 탄성률을 봤을 때 이렇게 주어지죠. 부피 탄성률이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 압력이 큰데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요 양이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됐어. B는 로우로 공기의 부피 탄성률을 로우로 나눠준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역시 부피 탄성률, 탄성에 관한 거, 공기의 밀도, 관성에 관한 거. 아까 역학적인 줄에 비하면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어디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는 분자가 탄성이에요. 여기는 줄인 경우에는 장력, 공기인 경우에는 부피 탄성률, 분모는 관성을 나타내는 밀도,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자, 그래서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잡지에서 학생들에게 물리를 재밌어 할 수 있는 소재를 담아서 잘 설명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들었으면 좋은 글을 하나 써다오. 원고료가 얼만데? 세상에 그런 글을 써서 재미있어 하는 학생이 어딨어? 돈 준 만큼 써줄게.
했더니 뭐 막 얘기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이걸 뭘 쓰지? 하다가 학생들이 재밌어하지 않고 내가 재밌어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건 요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가만히 있어보자. 요걸로 그러니까 뭐냐면 B가 람다 곱하기 F가 V니까 진동수는 시간에 따라서 아니지. 람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이 되고 진동수는 람다분의 V야. 그러니까 F는 람다가 일정하면 F는 V에 비례하네. 그러고 나서 교향악단 이 연주하는 음악회를 가보면 여러분들 중에 가본 사람이 있을 텐데 처음에 나가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제일 주자가 딱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지휘자인 줄 알고 박수를 쳤다가 아니네 하지만 계속 박수는 치죠. 이제 와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뭐 하죠? 누가 소리 하나 내면 거기에다 소리 맞추죠. 소리 맞추는 사람이 누구더라? 오보를 불어요. 오보를 불어서 소리를 맞추는 기준을 왜 하더라? 오보는 손 아무것도 안 대고 훅 불면 라음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 그냥 훅 불면 돼. 그럼 거기에 다 맞춰요. 다 맞췄어. 그래서 막 연주를 했어. 그 다음에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났어. 그 다음에 들어와서 휴식 시간이 들어오면 끝난 다음에 또 와서 또 다시 또 조율을 해. 얘네들 악기는 그지 같은 악기인가? 왜 계속 조율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그 악기가 뭐 수십억, 수억짜리 악기라는데 그렇게 그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럼 왜 다시 조율을 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왜 조율을 하냐면 그러면 무대가 처음에 있던 무대랑 마지막에 있던 중간 인터미션이 끝난 다음에 무대랑 뭐가 차이가 나는데? 온도야. 그죠? 조명을 세게 하니까 무대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인 경우 부피 탄성률은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공기는 밀도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민감하게 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져. 속도가 증가해요. 진동수가 높아져. 낮아지나? 높아지죠.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가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 관악기는 진동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주했던 것보다 소리가 높아지는 거야. 현악기는 미케니컬한 거. 선밀도 뭐 그저 다 아무리 늘어나봤자 그래. 그렇지만 여기서는 장력 길이가 이게 선팽창을 할 테니까 쭉 늘어나면 어떻게 돼? 선밀도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장력이 확 줄어드니까 속도가 작아져요. 속도가 작아지면 진동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까 공기로 소리를 내는 관악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가 높아지고 바이올린을 하는 현악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다시 맞춰야 돼. 가만히 있어봐요. 난 음악의 문외한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책에다 쓰면 완전히 망신당하잖아. 그래서 내 아내가 음악가예요. 첼리스트야. 그래서 여보, 교향악단이 나중에 연주를 하면 관악기가 소리가 높아지고 현악기가 소리가 낮아지요? 어떻게 알았어? 책에다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왜 사람들이 인터미션이 끝나면 다시 악기의 소리를 조절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좋았어. 그걸 얘기하고 나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네. 그래서 이런 소리, 음파를 표현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역학적인 진동은 어느 한 매질의 한 점에서 그 점에서 변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죠. 그래서 그때 줄의 변위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고, 줄의 변위를 ym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5.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요게 이제 단지 이렇게 진동을 할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굉장히 과장해서 그랬지만 요 주위를 굉장히 과장해서 그리면 요 공기층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의 그 진동을 S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잠깐. 우리 진동은 코사인으로 쓰기로 했지만 파동은 전형적으로 사인으로 쓰기로 하지 않았나요? 에이,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그게 그거지 뭐 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요 공기층이 진동하는 이 진동이 소리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것 때문에 생기는 압력. 여기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어떻게 되더라? 부피 요 관계가 주어져서 요렇게 주어지면 요 압력의 변화는 요걸로 주어지면 요게 D 다음과 같이 요렇게 주어지는데, 압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압력의 변화의 진폭 요게 sin kx만 요거를 한번 미분한 걸로 혹은 적분하는 거죠. 적분한 걸로 소리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우리가 사실은 소리는 요 형태, 다시 말하면 압력의 변화가 전달돼 나가는 걸 우리가 소리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걸 써요. 요걸 보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인 파동, 압력 변화의 진폭 다음과 같이 써서 우리 요 양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우리 아까 역학적인 진동이랑 기술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 아까 왜 그러면은 요렇게 평형 상태에서의 변위를 요렇게 쓰면 왜 압력의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델타 이게 뭐냐면 부피 탄성률의 정의를 약간 뒤집어서 쓴 거예요. 원래 요거를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부피 탄성률이었는데 요걸 이렇게 다 썼어. 아까 보니까 V는 A 곱하기 아까 그 펄스의 사이즈 델타 X, 델타 V는 그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줄은 거 델타 S. 잘 보면 되죠. V는 요거, 델타 V는 요거. 그럼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으면 P는 마이너스 B,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B ds dx. 그래서 아까 S가 S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면 한번 이게 뭐냐면 X와 T의 함수인데
이게 두 개 다 변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렇게 나누고 싶으면 t는 고정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해서 우리 이렇게 파셜 데리버티브를 쓰고 일단 t를 고정한 거예요. 우리 왜냐면 펄스 거기서 보는 거니까. 요걸 계산을 하면 요거 마이너스 k 사인.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k sm 요게 뭐냐면 델타 압력 그거의 진폭이죠. 진폭으로 다음과 같이 써서 요게 BKSM이면 우리 그러고 나서 요걸 델타 PM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인 파동이고 이거에서 이거 어떻게 구했지? 우리 아까 했었죠. 뭐냐면 B가 스퀘어 루트 B 나누기 로라고 했으니까 로 B 제곱이 B죠. 그래서 B 대신에 로 B 제곱을 써서 다음과 같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B 곱하기 K 이게 뭐야? K가 어떻게 해야 되나? K가 2파이를 람다로 나눈 양이야. 이게 B야. 이게 B는 람다 곱하기 F야. 2파이 나누기 람다야. 람다 없어지고 2파이 곱하기 F야. 이게 바로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요거랑 BK랑 다 똑같은. 그래서 뭐냐면 이 진폭을 S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쓰면 압력의 변화가 우리가 역학적인 진동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그러면 뭐냐면 다음과 똑같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파동의 성질 중첩의 원리를 써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맥노리 현상, 도플러 효과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